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바로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차로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새롭게 공개했던 토요타 캠리 신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동시에 출시되면서 벌써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토요타 하면은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 연비가 살짝은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날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멘트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워요. 비랑 눈이랑 막 와가지고 지금 요 바닥이 다 얼었습니다. 자세한 온도는 저희가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세대에 비해서 직선 라인을 더 많이 쓰고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얄쌍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라인 괜찮죠. 그리고 뭔가 저는 토요타 세단의 패밀리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크라운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형태 이긴 하지만 요 앞모습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꽤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18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투란자의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구름 저항이 3등급 타이어다 보니까 사실 연비에 어마어마하게 적합한 타이어다 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긴 하죠. 그리고 요 측면에서 전장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 캠리보다도 훨씬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전장이 4920mm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랜저가 이 크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중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후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 디자인도 앞쪽이랑 대칭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약간 얄쌍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뒤쪽에도 하이브리드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처럼 열렸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워. 캠리 같은 경우에 XLE가 있고 XLE 프리미엄 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트림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높은 트림 XLE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그래서 실내 내부에도 보면 뒤쪽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도 들어가는데 전동 트렁크가 없어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넓게 잘 돼 있습니다. 트렁크에 저희 촬영용 짐들이나 이런 것들도 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저 안에 스키스루나 이런 것들도 잘 마련되어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오늘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연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차량의 공인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7.1km를 달성했습니다. 요 안에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49.3L라고 하는데 그냥 대략 한 50L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순 계산으로 17 곱하기 50 하면 850km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서울 부산 왕복하면 대략 한 800km 조금 덜 뛰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서울 부산 정도는 가뿐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이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부천에서 이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오면서 잠깐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연비가 약 23km/L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생각보다 연비가 진짜 잘 나오는데, 서울 부산 왕복을 했을 때 트림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서울 부산 왕복한 후에 저 앞에 주유소에서 풀투풀 연비 측정을 했을 때 실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테스트해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주유하러 가시죠. 휘발유, 신용카드, 가득 3번 딸깍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한번, 2번, 3번 1000원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마감. 네, 이제 주유 모두 완료했고 출발해 보기 전에 일단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일단 주유칸 한번 보여주세요. 풀까지 가득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 655km라고 해요. 잠깐 주유하느라 평균 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것부터 초기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삭제 해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삭제, 이력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립 연비까지 모두 초기화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트립 A로 주행을 할 거니까 트립 A까지 모두 초기화 했습니다.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있죠. 일단 안전과 관련된 설정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LDA, BSM, PCS, PDA 그 외 기타 모든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이 전부 켜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행할 때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모두 활성화 해놓고 타는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목적지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부산 지점.
아이 잘 나와. 카플레이 아주 좋단 말이야. 4시간 20분 385km라고 하니까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내 내부 온도는 24도인데 한 23도 정도 맞춰놓고 오토로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또 에코, 노멀, 스포츠를 또 결정을 해줘야겠죠. 저희는 에코 모드로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부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이긴 해요. 영상 2도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에 살얼음이 껴있거든요. 연비를 잘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온 만큼 주행보조 좀 켜놓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주행보조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 차간거리,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 차선 변경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진 않아요. 저희가 이 주행보조 기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조금 더 길게 주행해 본 다음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캠리에서 봐왔던 것들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하긴 하네. 조수석에 있는 사람 다리를 집어넣는 함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운전석에서 보니까. 근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요타의 그 최신 디자인 랭귀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들어가 있고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고요. 자주 쓰는 공조장치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 정도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모두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도요타 캠리가 기존 버전과 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캠리의 실내가 미국인들의 감성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캠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판매량으로 따져봤을 때도 판매량이 정말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량들이 대체로 다 미국 시장에서 팔려요. 미국 사람들한테 좀 더 어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어 노브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제가 맨날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야 이거 전자식 기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라고 하면 전자식 기어가 뭐가 좋냐, 노브 타입이 훨씬 좋지, 그게 더 직관적이야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러는 거 보면 아직은 기어 노브가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캠리 정도면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꽤나 잘 먹힐 만한 중형 세단 하이브리드의 위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차량 한 200km 정도 쭉 주행한 다음에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주행 보조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벌써 200km를 돌파했습니다. 179km 남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트립 A를 보면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01.8km, 평균 속도 81km/h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속 100km 도로니까 시속 100km 주행보조에 맞춰놓고 가고 있습니다. 연비부터 한번 봐야겠죠. 연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는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주행해온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지금 한 군위 영천 이쯤 오니까 이 도로가 말라있는 거지, 서울에서 지금까지 오는 순간에 대체로 길들이 다 젖어있거나 얼어있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가 떠있지만 저희가 아까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안개 속에서 주행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비에 적합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제가 약간 자꾸 밑밥을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연비가 좀 안 나왔어. 연비가 잘 안 나왔어요. 얼마 나왔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21.7km가 나왔어요. 연비 왜 이렇게 안 나왔어? 토요타 하이브리드한테 21.7이면 약간 신뢰되는 수치 아닌가? 농담 한번 해봤고요. 21.7이면 진짜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를 한 200km 정도 주행하면서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부내륙 고속도로 같이 중간중간 그냥 땜빵한 도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로에서조차도 굉장히 준수한 듯한 승차감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도요타 렉서스에서도 공차 중량이 한 1.8톤이나 1.9톤 이상 넘어가는 그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기존에 내가 알던 도요타 렉서스가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줬다면, 지금 이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포함해서라도 공차 중량이 한 1.6톤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중형 세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탄자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서스펜션이 물러서 주행을 조금 과격하게 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볼게요. 왼쪽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 정도면은 생각보다 잘 넘어가 주는데요?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품 있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약간 취약한 편이에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크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만져보면은 약간 두꺼운 단창 유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님에서 오는 외부에서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도요타 렉서스 여러 차량들을 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한 30년 정도 만들다 보니까 완성형에 가까운 시스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뭔가 충격이 있다거나 불쾌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특히나 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출력만 하더라도 100kW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100km로 갈 때도 어느 정도 모터의 출력으로만으로도 가속이 되기도 할 뿐이거니와 회생제동을 할 때 100kW 정도로 회생제동을 걸다 보니까 배터리에 충전되는 속도도 꽤나 빠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중형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시속 100km, 110km 고속도로 달릴 때에도 연비가 이 정도로 잘 나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보조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행보조는 뭐 하나 까거나 그럴 만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요타 주행보조 특성 중에 하나는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확 멀어졌을 때 내가 지정해 놓은 시속까지 빠르게 올려서 크루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요 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불안했어요. 공률이 조금 있는 도로에서는 갑자기 확 풀려가지고 중앙 유지를 못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살짝 있었는데 캠리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신형이라서 최신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 유지 보조 장치가 풀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내 주행에서도 꽤나 잘 유지해주는 만큼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믿고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어쨌든 주행 보조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풀체인지로 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제한 속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꽤 많이 알려주기도 하거니와 썬루프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거 너무 좋더라고. 이거 되게 좋아요. 지금 아직 부산까지 164km 정도 남았거든요. 217km를 주행했는데 아직도 연료량이 80%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20%의 연료로 217km를 주행했다는 건 50L의 연료를 전부 다 사용했을 때 1000km를 넘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50L 주유 한 번 해가지고 1000km 넘게 뛰는 거면 일반적인 분들은 주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중형 세단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수준급으로 잘 뽑아낸 거 아닌가? 일단 부산까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리본카 라이브 스튜디오 보이시죠? 뭐 좋은 차들 되게 많이 서 있구만. 저희 부산 지점에서 좋은 차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산에 도착했으니까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주행한 거리를 보면 379km를 평균 속도 84km로 주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료 게이지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한 70% 정도는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0%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380km를 주행하고 났는데도 아직도 70% 정도 남아있는 거면 서울에 다시 도착을 했을 때 연료량이 30% 정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나? 연비가 어떻게 얼마나 잘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연비도 한번 보면요, 리터당 22.2km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형 세단이 성인 남자 2명 타고서 리터당 22.2km를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 자체가 사실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시내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22.2km면 야, 이거 진짜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인증 연비가 리터당 16.7km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고속도로 공인 연비보다 무려 리터당 6km를 더 간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것보다 작은 소형 SUV 하이브리드로도 똑같이 22.2km/L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줬다는 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정말 도요타가 정말 잘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트림 연비 이렇게 나왔고 내일 다시 저희가 이 차를 끌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 가서 다시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실제 연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올라갈 건데요. 일광 해수욕장에 왔어요.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매번 올 때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1월 15일이에요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에 아침 8시인데 맨투맨 하나 입고 서 있어도 하나도 안 추워 부산은 봄이야, 봄. 놀러 나가기에 정말 좋고 또 여기 부산 오니까 또 안하고의 대방어, 물론 저희는 못 먹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못 먹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본카 부산지점 있죠. 리본카 부산지점 가서 가족과 함께 탈 차 이런 것도 보면 좋으니까 부산 일광에 놀러 와서 이런 것들 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캠리 타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이 뒤에 차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제동하세요가 떴어. 저희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건데 한번 찍어 봐야겠죠. 서울 만남의 광장. 자, 서울 만남의 광장 찍고 388km 4시간 12분 걸린다고 해요. 자, 일단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저희가 현재 몇 킬로를 뛰었는지,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저희 연비 22.1km/L예요 방금 딱 시동 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2.2km로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 도착했을 때랑 똑같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동 걸고 나서 바로 시동이 켜지더니 연비가 아쉽게도 0.1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거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저희가 이 부산 시내를 한 20km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리터당 22.2km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저희가 워낙 많이 타봤지만 시내에서 타고 돌아다닐 때는 분명히 연비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도 연비가 진짜 안 줄어드는 하이브리드는 처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하게 잘 만들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여기 보면은 403km를 주행을 했고요. 남은 연료량은 한 67% 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2로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갔을 때 주유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시내 주행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느껴지는 게 좀 많더라고요. 뭔가 연료를 극단적으로 아끼기 위한 보수적인 세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엔진 시동도 꽤나 적극적으로 걸고, 엔진 시동을 한번 걸었을 때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잠깐 엔진을 걸었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꺼지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뭐 연비 높이려고 발컨하고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운전에 집중해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렇게 22.2km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나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도 일반적인 우리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엔진과는 살짝은 세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는 똑같을 수 있을지언정, 배기량은 똑같을 수 있을지언정 이 엔진의 세팅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에 좀 더 적합하는지 아니면 주행 성능이 조금 더 몰빵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다르거든요. 도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2.5L 4기통의 애킨슨 사이클 엔진은 열 효율도 굉장히 높고 연비를 높이기 위한 세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2.5L 애킨슨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단일 출력만으로도 한 186마력으로 상당히 준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100kW급 모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차량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도요타 하면은 이제는 하이브리드 아닌 차량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깔아놓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모델 라인업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거의 정점에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는 관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제 383km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 고속도로에서 2열 승차감은 어떤지, 또 리클라이닝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테스트 해볼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뒷자리에 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열 시트에 딱 앉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만한 그런 공간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앞좌석에서 성인 남성이 앉을 만큼 의자 공간을 남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레그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칭찬해줄 만한데, 앞좌석 밑으로 발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시트를 조금 띄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고 나면 시트에 허벅지가 딱 닿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체중을 고루고루 분산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앞좌석 시트 아래로 발이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좀 보면요, 일단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고 수동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선쉐이드가 있는 게 좋죠. 선쉐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틴팅이 돼 있지 않더라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햇빛을 좀 덜 보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만족감은 높은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문루프라는 썬루프 옵션이에요. 아래 등급 트림으로 넘어가면 앞쪽에만 썬루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엑셀이 프리미엄으로 넘어오면 이 뒤쪽까지 뚫려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개방감이 좀 더 높다는 거는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 이 트림과 가격 차이가 600만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그 600만원 차이에서 이 썬루프 하나 바뀐다 그러면 사실 만족감이 높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시트를 내리고 나면 이 전원 버튼이 하나 새롭게 생기거든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뒷좌석에 선쉐이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버튼들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눕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서 있는 상태에서 헤드룸이 요 정도 남습니다. 헤드룸이 요 정도 남는데, 제가 최대로 눕혔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대로 눕혀져 있는 상태예요. 생각보다 많이 기울어졌죠? 헤드룸도 아까는 한 이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 헤드룸 공간이 나와요. 리클라이닝 각도를 최대로 세웠을 때보다 허리를 받쳐준다거나 체중을 좀 더 고루 분산해 주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내가 운전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사람이 잘 안 탄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내 아내, 나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2열에 탑승하는 경우가 잦다면 개인적으로는 엑셀이 프리미엄으로 가서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상태로 타는 게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2열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어요. 2열에서 공조를 조절한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공조 장치까지 같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존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련되어 있어서 양 옆으로 송풍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옵션이죠.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2열에 앉아서 이 고속도로를 지금 시속 100km, 110km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 자체는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앞좌석도 물론 되게 편하게 약간 양탄자스럽게 주행하는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이 2열에 탔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범프 구간을 만났을 때 차가 위아래로 요동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스펜션 세팅이 이런 것들을 잘 막아준 덕분에 제가 2열에 탑승해서 갈 때도 진짜 편해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이음새 부분에서도 실내로 충격이 잘 들어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 이런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C타입 충전기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100% 확률로 어린아이들이 서로 자기 거 충전하겠다고 싸우겠는데, 2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앉은 사람이 하나씩 사이좋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열에 아이소픽스 다 장착되어 있어서 카시트를 장착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엑셀 이 프리미엄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 때문에 6대4 폴딩 기능이 삭제되는 건 살짝 아쉬울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6대4 폴딩이 세단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기능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막상 쓰려고 할 때 없으면 약간 서운하긴 한데, 이게 없다 그래서 막 나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트렁크로 가는 길이 막혀있냐?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2열에 스키스루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스키스루를 통해서 2열과 트렁크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 스키 같은 것들은 실을 수 있게 그렇게 딱 마련을 해줬어요. 2열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마련해줘서 패밀리카로 탄다거나 이럴 때에도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탈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2열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운데?
네, 저희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 진짜. 일단 저희 연비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총 787.6km, 평균 속도 81km 이렇게 주행을 했어요. 800km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능거리 89km라고 하는데 솔직히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주유량이 한 25% 정도 남아있거든요. 800km를 주행하는데 연료를 약 75%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250km를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89km를 어떻게 믿어? 자, 그러면 연비 보여드려야겠죠? 연비는 21km/L가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날씨가 처음엔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상주 영천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영하권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부산에서 한 충주까지만 하더라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거의 강풍주의보급으로 불더라고. 그것도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거예요. 심지어 오르막길에서 진짜 그 화물차들끼리 서로 앞서가겠다고 시속 70, 80 이렇게 추월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아저씨들 시속 70km로 추월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자꾸 혓바닥이 길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조건에서 21km/L면 저는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풀투풀을 채워서 실제 실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들을 봐야겠죠. 저 앞에 가서 주유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신용카드, 카드, 일시불, 주유 가자. 3번 딸깍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연비가 이러니까 안 나오지. 아까 부산은 사람 날아갈 정도였어요. 아까 내 소 날아가는 거 봤다니까. 첫 번째 딸깍, 2번, 3번까지 1,000원 마감. 네, 이렇게 캠리 하이브리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800km 동안 굉장히 장거리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풀투풀 주유까지 마저 했으니까 실연비도 한번 봐야겠죠. 38.945L 65,000원이 주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총 787.7km를 38.945L로 주행을 했으니까 787.7 나누기 38.945를 하면 와, 추워. 리터당 20.2km의 실연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트립 연비가 21km가 나왔는데 실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과 한 0.8km 정도 차이 나는 20.2km/L가 나왔어요. 이 연비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차는 중형 세단이잖아요. 중형 세단에다가 성인 남자 2명이 타고 어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얼음이 얼어 있었어. 또 바람이 정말 맞바람으로 많이 치고 110km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다소 안 좋아진 게 리터당 20km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토요타가 진짜 하이브리드만큼은 정말 굉장히 잘 만든다 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타면서 캠리의 특징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기깔나게 연비를 잘 뽑아준다는 거, 두 번째 연비가 진짜 잘 나온다는 거, 세 번째로는 내구성인 것 같아요. 캠리 하면은 오랜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왔고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특히나 캠리 하면은 뭐 100만 마일을 달렸다 이럴 정도로 내구성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된 자동차다 보니까 높은 연비, 패밀리카, 그리고 내구성,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캠리라는 자동차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다 라는 것들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캠리는 어떤 자동차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재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